의장대 역시 총 한 번 잘못 떨어뜨리면 전소대가 한숨도 못 자고 온 밤을 들볶이고 당사자는 순서대로 선임자들에게 기수빠따를 맞고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총 돌리는 기계로 변한다는 얘기였다. 거리를 순찰 중이거나 내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헌병의 복장과 몸가짐을 보고 군인답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눈물겨운 내무생활이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를 거다. 이를테면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복장검사 때의 구두코의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 밑창을 핥아야 한다. 허리에 지르는 탄띠의 금빛 버클도 녹그릇 닦는 광택약을 사다가 날마다 광을 내어 볼록 거울처럼 둥그렇게 제 얼굴이 비쳐야 한다. 바지 주름을 잡기 위해서 두꺼운 사지바지의 안쪽에 바풀을 발라 다리미로 다려서 줄이 풀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 모든 일을 고참들은 하지 않는다. 내가 위탁교육까지 마치고 거의 1년을 교육으로만 보낸 뒤에 본대로 가니까 당연히 제일 졸병이었다. 바로 아래 신병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선임들의 복장은 모두 내 책임이었다. 나는 새벽 4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그때부터 선임자들의 구두와 탄띠 닦기, 군복 다림질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구두를 신으려다가 광택이 신통치 않으면 가까이 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구두창을 핥게 하고는 꼬라박아를 시켰다. 머리를 땅에 박고 두 손은 뒷짐지고 거꾸로 엎드리는 자세를 해병대에서는 원산폭격이라고 하는데 폭격 실시라는 명이 떨어지면 즉각 실시하고 복창하며 꼬라박는다. 기압바다 본 중에 제일 기발했던 것은 침상배치붓기라는 것과 나이롱 취침 그리고 모기 회식이었다. 침상배치붓기는 주로 면회를 다녀온 날 실시하기 마련인데 전반기가 끝날 무렵부터 훈련병의 가족 면회가 허가된다. 나도 어머니가 누나와 함께 고기부치를 장만해가지고 면회를 왔었다. 면회를 가서 가족을 만나면 고기는 물론이려니와 보통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떡이나 빵 종류처럼 배부르고 부피 큰 먹거리들을 찾게 된다. 가족들과 눈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보따리를 풀자마자 아기아기 먹는데 돌아올 때에는 구령과 군가가 건성으로 나올 정도로 군기도 빠지고 배가 잔뜩 불러서 구보도 못할 지경이 된다. 하사관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밤에 자다가 급체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겪었으므로 내무반에 돌아오자마자 뱃속에 가득 찬 것들을 반납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면회에서 돌아온 녀석들을 세워놓고 일장훈시를 한 뒤에 침상배치부터를 실시한다. 2층 철침대의 모서리에 군합발을 올리고 거꾸로 엎드려 뻗쳐를 실시하는데 3분이 못 가서 명치 너머까지 가득 찬 음식물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한다. 오물을 치우고 일주일 변소 청소의 서약까지 받아낸 다음에 잠을 재운다. 사실 곁에서 겪어본 일이지만 어느 병사는 면회 나가서 건빵을 5봉이나 바짓가랑이에 숨겨들어와 밤중에 침낭 속에다 까놓고 물도 없이 우적이며 밤새껏 씹어 돌리다가 급체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나이롱 취침은 사지를 허공으로 번쩍 쳐들고 겨우 궁둥이 꼬리뼈만을 땅에 붙인 동작으로 자장가를 부르게 하는 기압인데 두 다리가 땅에 닿거나 머리 뒤통수가 뒤로 떨어지면 그대로 군기봉의 타작이 떨어진다. 모기 회식은 빤스바람에 선착순을 시키고는 풀밭 한가운데에 팔다리를 벌린 채 세워두는 동작이다. 어둠 속에서 모기들이 신나게 달려들어 마음대로 피를 빤다. 온몸이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지만 움직이면 끝장이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다. 정신없이 쫓기면서 온갖 일을 당하고도 돌아서서는 원망 한마디 없이 킥킥 몇 번 웃으면서 세월이 간다. 드디어 신병이 2명쯤 올라오자 사환역은 끝났지만 다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번화가에서 교통정리를 하게 된다. 복장검사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동작이 나쁘다고 몇 시간씩 팔 벌리고 섰거나 꼬라박고 하는 공경을 치르고 나서 겨우 현장에 나가게 된다. 주요 군용차의 번호를 일일이 외워야 한다. 주요 부처의 해군 해병 장교들의 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정지시키거나 경례를 놓쳤다가는 점심 굶고 저녁 퇴근 시간대까지 동작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법 괜찮은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다. 진해 해군통제부 사령부의 문 근무가 시작된 것이다. 정문 말고는 측면에 나 있는 문들이 한가해서 차량도 인근 독립부대의 트럭이나 스리쿼터 정도가 가끔씩 오갈 뿐이었다. 우리는 이런 근무처를 휴양소라고 불렀는데 근무자는 하사관 1명에 사병 3사람 정도였다. 하사관과 고참이 주로 낮 근무를 하고 두 졸병들은 야간 교대 근무를 했다. 우리는 아침나절에 주로 반찬값과 담뱃값 벌이를 했는데 고참이 요령을 알려주었다. 트럭이 나갈 때에 기름통에 작은 돌을 한 개 던져 소리를 들어보면 만땅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게 된다는 거였다. 만땅 넣고 나가서 비우고 돌아올 때 통행세를 받는 셈이었다. 우리는 그런 푼돈으로 문 밖에 구멍가게에 나가 반찬을 조달했다. 하루는 초저녁에 먼저 잠자고 12시쯤에 일어나 교대하고는 새벽 근무를 서는데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야, 황 해병이냐? 목소리가 수문장 하사관이었다. 옛 일병 아무개 하면서 기합들게 외치는데 그가 다시 보통 때와는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새벽 2시쯤에 2와 2분의 1톤 한 대가 나갈 텐데 차량 번호는 무엇이다. 번호 확인하면 그대로 통과시켜라. 잘 알았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근무 중 이상 무. 나는 눈치로 그게 무슨 꿍꿍이 속인 줄을 알고 있었다. 장교들도 뒤늦게 퇴근 시간이 지나서 나갈 때면 무엇인가 부대에서 물건을 차량에 싣고 나가기 마련이었다. 모두 가난하던 시절에 가족들을 거느린 살림하는 가장들인지라 돼지고기, 쇠고기의 쌀이며 기름이며 아니면 담요나 침구류와 피복 따위의 군수품에서 기계류의 부속에서부터 구리전선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군수품들을 싣고 나가는 거였다. 그러나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들은 크게 해먹는 건수에 속했다. 새벽에 트럭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름이 들어있는 드럼통일 것이었다. 새벽 2시는 술꾼들을 비롯해서 밤샘하던 녀석들까지 대충 거의가 골아떨어질 무렵이다. 부옇게 전조등을 켠 트럭이 다가왔다. 나는 바리케이드 앞으로 나아가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뒤로 돌아가 포장을 들추고 슬쩍 화물칸 너머를 넘겨다 보았다. 역시 드럼통이 몇 개 실려 있었다. 냄새만으로도 배에 쓸 경유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야, 임마 뭘 꾸물거리냐? 연락받았지? 나는 내키지 않는 동작으로 붉은 신호봉을 휘저어 보였다. 트럭은 조용히 초소 앞을 지나 시내 쪽을 향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에는 아예 인적이 끊기고 새벽까지는 차량의 통행도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 의자를 젖히고 바가지도 벗고 군화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한숨 푹 잔다.